계속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중에서도요, 신분제의 동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 변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을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은요, 조선 전기와 구분됩니다. 비교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기분 좋게 수업을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우리 초급 강좌를 듣는 제자들이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거.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강좌평도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구나라는 걸 새삼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새로운 또 지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보면, 아하라고 여러분들에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곧장 우리가 칠판 이동해서요, 다양한 판서를 통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매번 수업을 시작하는 인사할 때쯤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자들 공부 잘했을까요? 복습해 왔을까를 점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요, 조선 후기에는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새로운 농작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의 농작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얘기한다면 고추, 그리고 고구마, 감자, 토마토. 예,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오늘 밥상에 올라왔었던 음식,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준다면 잘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도 해봤으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동요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한번 공부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을 때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 동요였지만, 역사에서 말하는 동요라고 하는 건 흔들린다,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전에 신라 말의 모습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분제의 동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와 관련돼서 이미 사진 특강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고 있는 사진은요, 공명첩이죠. 그렇죠? 여러분, 공명첩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관리가 됩니다. 물론 진짜 관리는 아니에요. 명예직이긴 하지만 관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분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공명첩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경우가 정반대입니다. 원래는 양반이었는데요,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자리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분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생활 자체가 평민 수준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자, 이 두 장의 사진을 봤더니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많이 동요되고 있다는 거 이미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통 선생님이 신분 제도를 설명할 때는요, 어떤 모양의 도형을 그렸냐면 삼각형, 그 중에서 피라미드 모습을 그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맨 위가요, 천민이 되나요? 아니요. 맨 위는 여전히 양반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우리가 보통 평민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는 천민. 천민들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비이더라. 그럼 선생님,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요, 이미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양반의 숫자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 정확히 몇 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요, 보통 학자들은 조선 전기에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양반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 특히 저기 철종 시기 때 있잖아요. 세도 정치 마지막 시기 있죠? 그때 대구 지방을 조사해 봤더니요, 10명 중에서 7명. 10명 중에서 7명이 양반이었대요. 양반의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자, 반면에 상민과 천민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양반이 늘어났을까요?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아, 선생님, 양반이요. 첩을 많이 거느렸다고 하더니 혹시 자식을 많이 낳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요. 상민들 중에서 부유한 상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한 농민이 됐었던 갑돌이도 맞고요. 수공업이나 상업을 통해서도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양반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돼서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숫자가 참 많이 늘어나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요.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국가가 허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아시네요. 우리 좀 많이 했나요? 바로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공명첩 사진 특강에서도 봤고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명첩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주세요. 공명첩이 뭐예요? 자신 없으세요? 그렇다면 자막을 함께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공명첩이라고 하면요. 벼슬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빠져있는 임명장. 이것이 바로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는요.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써야 될 돈은 정말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라에다가 많은 쌀과 곡식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면서 그 자리에서 빈칸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명첩이 됩니다. 그래서 공명첩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양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주는 사람, 전투에서 공을 세워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법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불법.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양반이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 부유한 상민들이 양반에게 돈을 주고 뭘 사는 거, 족보를 사는 거, 또는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많이 했었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죠? 이 이야기에 관련된 것 우리 잠깐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 글은요, 박지원 선생. 지난번에 열하일기를 썼던 그분 알고 계시죠? 그쵸? 예, 그분이 쓴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양반전이 되는데요. 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잠깐 읽어볼게요. 강원도 정선군의 한 양반이 집이 가난해서 관청의 곡식을 해마다 받아먹었다. 그래서 그것이 1천석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이제 생계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점 빚을 많이 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 마을에 한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였는데 양반이 비록 가난하여도 언제나 존대를 받고 영광스럽다. 나는 비록 부자이지만 늘 비천해서 말을 탈 수가 있나 아니면 양반을 보면 몸을 구부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사서 그것이라고 하면 족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족보를 사서 가지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 글을 봤더니 드디어 양반집에 가서 곡식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그 양반이 크게 기뻐하며 허락하였다. 이에 부자는 곧바로 곡식을 관청에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보이고 있는 이 가난한 양반과 부유한 상민, 어떻게 지금 족보를 사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럼 저는요, 이런 얘기 하고 나면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양반이 이러고 했을까? 물론 그래 보니까요, 양반이 되면 에헴 하면서 동네에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말도 탈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돈을 들여서 굳이 에헴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여러분 조선에서요, 이 상민이라고 한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군대에 가고 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나라에 세금 내고 군대에 가고 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상민이에요. 물론 양반들도요, 세금 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 농사를 져서 그중에 일정 부분을 세금을 냅니다. 그거는 상민이나 양반이랑 똑같지만 군대를 가는 건 양반 안 하거든요. 선생님, 양반은 군대 안 갔어요? 예, 군대를 안 갔어요. 상민들만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대 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선 이제 시대가 서서히 지나오면서 직접 군대를 가기보다는 옥감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죠. 군포를 낸다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원래는 군포 2피를 내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포 2피를 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집에서 군대 갈 남자가 3명이다 그러면
2 곱하기 3, 6필을 매년마다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영조가 무슨 법? 균역법. 뭐라고요? 균역법을 통해서 2필이 아니라 1필만 내도 된다라고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잠시예요. 여러분 그 순조시대 때요. 순조실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냐면 저기 전라도에서요. 상소문을 하나 올렸어요. 백성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어느 말이 원래는 5, 60 가구가 살았던 집인데 사람들이 다 밤에 도망가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는 서너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요. 법에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군포를 1필만 내도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도망간 우리 옆집 군포도 우리가 내야 되고 도망간 저기 우리 친척 군포도 내야 되는 부담 속에서 백성들이, 이 상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일단 양반이 되면 뭘 안 내도 됩니까? 그렇죠. 군포를 안 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양반이 됐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서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됐다 라는 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상민이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에 따르면 이번엔 중인 이야기 잠깐 할게요. 우리 중인이라고 하면요.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나 관자 들어간 사람. 의관, 역관, 율관 기억하세요? 이들 말고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어서 완벽하게 양반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서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얼 같은 경우도요. 우리도 나라의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부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정조 시기가 되면 정조가요. 서얼들 중에서 박제가 유득공. 선생님 처음 들어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박제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 규장각에 뽑혀서 이제 관리로 일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 부분은 이미 공부했으니까 필기하지 않고 말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상민들이 이렇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거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는데요. 왕의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요? 상민들은 나라에서 세금 내고 군대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계층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줄어들면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상민의 숫자를 어떻게 늘리지 고민에 빠집니다. 해결 방법이요? 양반을 억지로 상민으로 내려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이때 채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천민들을 상민으로 바꿔주는 것. 정확히 말하면 노비들을 상민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법으로 말하면요. 외란이다, 호란이다 이때 있죠. 적군을 한 명이라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비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라의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노비들 중에서 재산을 조금 모은 경우 나라에다가 곡식을 냅니다. 이래서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 저기 순조. 왕의 이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순조 시기가 되면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공노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반네 집에 있는 노비가 아니라 국가 관청에 있는 노비들. 그 공노비 6만 명 정도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뭐 했다? 노비를 풀어줘서 상민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유가 금방 나오죠. 그렇죠?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열심히 상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상밀수를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상민의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다라는 거.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요, 족보를 사는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법적인 방법 없어요? 있죠. 바로 뭐냐면 도망가기. 물론 잡히면 다시 노비가 되겠지만 안 잡히면 상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비들은 도망을 가서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분 지금 올라가는 경우의 상태를 봤었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요 이미 그림 봤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처럼요. 이제 생활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양반이긴 양반인데요. 무늬만 양반인 사람.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그렇죠. 몰락 양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요. 신분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
양반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반면에 상민이라 하더라도 부유해지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시기. 신분보다는 서서히 돈이 중요해진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 선생님, 그럼 벌써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조선 후기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이라. 일단 우리가 그동안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습니다.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전에 신라시대로 가보면요,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명의 여왕도 등장했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은 이제 선덕여왕쯤은 알고 계시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시대가 뒤로 가니까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시대는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았을 때 여자가요, 남편한테 우리 이혼해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재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선 전기 때요, 조선 전기 때도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거 뭐라고요?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할 때요, 아들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똑같이 나눠줘요. 자, 그러니 부모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 받았으니 당연히 부모 제사 지낼 때도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아들, 딸 다 있는 집이라면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고, 아들이 없는 집이다 그러면 딸이 제사 지내요. 선생님 정말 딸이 제사 지내요?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딸이 죽게 되면 딸의 아들, 즉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당연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물론 그 시대는요, 요즘 우리 딸바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성에 대한 대우가 아주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차별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라고 금방 분위기를 알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못 낳았다고 남편이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분위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딸을 낳으면 지나가던 새우젓 장소도 섭외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남녀의 생활이 좀 달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에 딱 주제가 정리되어지죠. 이 부분은요, 주제를 정리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해졌더라. 그 이유는 유교 때문입니다. 주제가 파악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제를 알았으니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여성들에 대한 이런 차별이 심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유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유교, 유학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왕은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양반은 양반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평민은 평민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짓고 있죠. 이것처럼 남자가 주는 지위와 역할이 있고 여자가 될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은 누구 위주로? 맞아요. 남자 위주로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여자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귀에 박히도록 부모님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삼종지도. 자,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삼종지도. 삼종지도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3가지 규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삼종지도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을 나눠 갖는 칩시다.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는 상황은 더 이상 안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다면 아들에게 더,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럼 제사는요? 예,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이 이제 제사 지낼 생각 못해요.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장남이 제사를 지내요. 만약에 제사 지낼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두려웁니다. 이게 조선 후기 분위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갓집에 가서 사는 거. 처가살이라고 하죠. 예, 안 됐을 것 같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집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드라마 같은데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 집에 가 삽니다. 이때 이제 시부모님이 막 이렇게 이제 고된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상황들 조금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그런 시집살이. 처가살이가 아니라 시집살이가 이제 대중화, 보편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자들을 위한 정식 교육이 이루어졌을 리는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서부터 교육까지 차별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일 때요. 아무래도 여성들의 옷차림 있죠? 이 옷차림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변화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윤복의 그림을 좋아해요. 이 한복의 선들이 너무 예뻐서. 네, 여러분 지금 그 한복의 예쁜 선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신윤복의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 자, 여기서도요. 한복선이 너무 예쁘지만 그거보다는요. 달빛 아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녀. 그중에서 여자의 모습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장의 그림 속에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옷차림의 변화,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깥에 나갈 때는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7살만 넘어도요, 남자, 여자는 한 곳에 앉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다 큰 성인이 밖에 나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만 빼꼼히 하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조됐던 게 바로 뭐냐면 정절이에요, 정절. 정절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지켜야 될 지조, 절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나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 라고 해서 재혼을 하는 건 상상하기 조금 힘든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4대부 집안, 양반 집안에서는요, 더욱이나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정절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전파시키기 위해서요, 정절을 잘 지킨 여인들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줘요. 그 문이 바로 뭐냐? 연려문이에요. 뭐라고요? 연려문. 혹시 여러분들 연려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낯설까요? 자, 그러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연려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지붕이 보이시나요? 양쪽에 기둥이 보이죠? 그쵸? 예, 이것을 우리가 연려문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려문이 세워진 곳에 앞에 가면요, 항상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연려문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다. 사연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 부인이 이제 아주 장례식을 성대히 잘 치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이 딸아이를 보니까 친정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재혼도 안 하고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해서 친정아버지가 딸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딸아, 혹시 재혼을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뭐 고려시대 연이라면 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버님, 어찌 저에게 재혼을 이야기하십니까? 라면서 자결을 했어요. 나라에서는 정절을 지킨 이 여인이 너무나 대단하다 해서 연려문을 세워주는 겁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됐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달달 외우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했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바로 뭐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 재능을 피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일찍 꺾여버리는 꽃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허난설원입니다. 누구라고요? 허난설원. 허난설원입니다. 모르세요?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허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허준 말고요, 허균. 허균도 혹시 몰라요? 그러면 홍길동전. 그거 알죠?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허균이고요. 그 허균의 누나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은요,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릴 때부터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영민했나 봐요. 그러니까 똑똑했어요. 그래서 8살에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요, 천재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결혼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의 남편은 그녀 이런 똑똑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조선의 남자였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아니 무슨 여자가 글을 배웠니? 이러면서 그녀의 그런 똑똑함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집살이가 대단히 고됐어요. 시집살이는 너무나 고됐지만 사랑하는 아이들도 보면서 틈틈이 글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 사랑하던 이 아이들이요, 연속적으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거기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유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결국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죽기 전에 그녀가 썼던 글들을요, 다 불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방 한가득 가득 찼을 정도로. 하지만 다행히 친정에 남아있었던 그녀의 글을 그녀의 남동생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명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보여줬더니 명나라 사신이 아니 여자가 이렇게 정말 뛰어난 글을 썼느냐 너무 놀라서 그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난설원이라고 하면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한계를 벗어던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CEO, 그러니까 사장님으로 우뚝 서신 분도 있거든요. 자, 그분은 누구냐? 김만덕이라는 분이에요. 김만덕. 이분 같은 경우는 생애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기생도 했었고요. 부모도 일찍 여위고요. 하지만 이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분이 살고 있던 곳이 제주도였는데 당시 제주도에서 큰 흉년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양에서는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쌀을 보냈는데 그나마 가던 그 식량이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가지고 다 바닷속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제주민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막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역시 대인배입니다. 그동안 장사를 통해서 번 돈 있죠. 그 전 재산을 제주민들을 위해서 쌀을 사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이 소문이요, 전국에 자자하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의 최고의 그 당시 선비들도요, 와,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이렇게 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라면서 그를 칭송하는 글을 상당히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였거든요. 정조가 김만덕에게 혹시 너에게 꿈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제주도 여인들은요, 선 밖으로 못 나갔어요. 평생 제주도에 살아야 되는데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조가 알았다. 금강산 다녀와라. 그래서 왕의 허락하에 금강산까지 다녀오고 그 가는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말, 글,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분. 그분이 바로 김만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에 무엇을, 쌀을 기부한 여인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시켜 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러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이해시켜 달라는 걸 부탁하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오늘 두 번째 주제도 끝냈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요. 우리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들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정조는 누구누구가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특히 정조 시기 때 관직에 진출한, 그렇죠, 여러분들.
박제가를 비롯한 서얼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예, 서얼 써주시고요. 두 번째, 조선 후기에는요,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불교 아니죠, 그쵸? 유교 또는 유학사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부자가 된 상민은 돈을 주고 뭐뭐에 신분을 했어요. 상민들이 사고 싶은 신분은 중인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양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상당히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4번, 조금 어렵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려울 때 국가에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공명첩이라고 하는 명예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자, 5번, 누구누구는 허균의 누나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죠. 허난설원. 자, 그녀의 뛰어난 글솜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연속 5개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그려진 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그쵸? 김홍도의 자리짝이 양반이긴 하지만 몰랑 양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선 세종대왕 시기이니 조선 중에서도 전기 시기입니다. 자, 글씨가 예쁘지 않아 조금 죄송하고요. 두 번째,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조선 후기에 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많이 팔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3번, 서민은 판소리, 탈놀이, 미나를 즐겼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은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공부할 겁니다. 자, 특히나 미나는 이미 우리가 사진을 봤던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모내기법과 골프림법으로 농업 생산량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답은 그러니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물 카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인물들이 보이네요. 바로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신사임당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누구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아들을 잘 키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는 그녀 스스로 글씨를 잘 썼고 뛰어난 그림을 그렸었죠. 자, 두 번째, 허난설원. 허균의 누이입니다. 시를 매우 잘 써서 중국,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좀 전에 확인했었죠? 3번, 김만덕. 제주 출신입니다. 상업활동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요. 흉년 때 백성을 구했습니다. 답은 4번인 거 확실하지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유관순. 저희가 나중에 3.1운동 때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 봤더니 이화학당을 다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선생님이 좀 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3.1운동이라고 설명했었죠. 그쵸?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회. 가장 처음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기 볼게요. 자, 옛날 강원도 정선 땅에 한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이야기 시작 어디선가 조금 익숙하죠. 그쵸? 자, 봤더니 생활 능력이 없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려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것이 천석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 이미 앞에서 읽어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곧바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조선 후기 모습 아닌 거 1번. 상민도 부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유한 상민은 양반이 졌던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양반 신문을 샀어요. 두 번째, 돈으로도 양반 신문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족보를 사는 경우 있었다 그랬고. 3번, 양반과 상민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상민들 같은 경우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양반을 보면 굽실거리면서 인사를 해야 됐습니다. 차별 대우 받은 거 맞죠? 4번, 양반이라면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보기는 똑같이 하는데요. 그림을요, 자리짜기로 집어넣으시면요, 문제가 새롭게도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회에 나와 있는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한 당시의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4급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또 봤더니요. 양반전.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곡식을 구워 먹은 것은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부유한 상민이 양반에게서 족보를 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생겼다. 그렇죠?
가난한 양반. 저는 무늬만 양반이라고 했었죠? 맞고요. 양반의 자격이 강화되어 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양반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틀렸네요. 상민이 부를 쌓아 돈을 많이 벌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아직 폐지된 거 얘기 안 했었죠? 이것은 나중에 1894년 조금 뒤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요. 여성에 대한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까요? 자, 조선 후기 여성의 생활. 일단 기억. 나이 순서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음이 아니라 아들, 특히 그 중에서 장남에게 주고 딸에게는 조금만 줬다고 했죠. 이미 기억이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니은에서 바깥 외출 시에는 얼굴을 가렸더라 라는 거 그림 통해서 봤었죠? 디귿. 허난서론 같은 경우는 허균의 누이입니다.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더라. 김만덕. 자신이 모은 재산을 통해서 제주 백성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기출을 다시 한번 콕콕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선 후기 부분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신분 상승에 대한 그중에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신분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잘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여성에 대한 문제는요. 아직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기와 구분되어지는 조선 후기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달려왔어요. 저는요. 우리 제자들이요. 1시간 끝날 때마다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겨요. 강좌평이라든지 게시판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듣는 줄 알았는데 3, 4학년 제자들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국사의 실력을 무럭무럭 잘하고 있을 때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만 말해주면요. 궁금한 건 게시판을 찾아와서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복습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